그냥 지금 이 시점이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입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탈피를 모색하고 있는 저는 이제 초입이라고 봅니다. 아,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당위성, 리세션을 반영하는 장세는 한 번 더 남았다. 중국 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중국의 재개방이 글로벌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나 한 내년에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동에 있는 나무새 찻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벌써 벚꽃도 떨어지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봄이 아니라 이제 혹독한 겨울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신종호 센터장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 그리고 유피라 교수님까지 만나 뵈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 가능성을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금융업계에 굉장히 베테랑이십니다. 제가 글로벌 모니터 안건모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의 침체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 봐야 될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와 이런 부분이 얼마나 혹독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미리 경기 침체가 올 것을 대비해서 물가를 낮추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선제적인 조치가 또 너무 늦었다라고도 하고요. 그 무거운 주제들 들어가야 되니까요. 차 한 잔 예. 먼저 한잔 하시고 드시죠. 이번에 경기 침체는 아주 혹독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대표님이 최근에 책을 이렇게 제목이 나왔거든요. 비욘드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린 침체와 회복의 곡선들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이 그래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지금 이 시점이 침체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곡선의 초입입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탈피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저는 이제 초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책에 이제 서문에서 그렇게 또 인용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식상하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예견하고 있는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견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지금 정책의 최우선 목표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은 그것은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의도한 대로 낮출 수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당위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연준에서 한 목소리로 계속 최종금리가 5.25가 될 거야 아니면 6%도 갈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너네들 경기에 혹독한 침체 오니까 소비하지 마.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민간 투자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좀 얘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5월 3일 날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 FOMC 위원들이 제시하는 점도표 금리 그거를 이제 베이스에 놓고 보는 것이 편안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가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제시해 놓고 있고 여차하면 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고 이번에 3월에 나온 점도표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정도 무난하다고 보이고 다만 상황이라는 것은 알기 어렵고 특히
경기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렇고 변곡점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빅스는 굉장히 낮아져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변동은 굉장히 큰데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네. 경제 이벤트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7일인가 그 파월 의장이 미국 상원 보고를 하면서 50bp 단위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발언을 했고 이른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최종 금리. 연준이 당초에는 5% 약간 위까지만 금리를 올리면 끝날 거로 봤는데 그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월 좀 높여서 좀 더 높여 잡을 것처럼 이제 예고하다시피 발언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들어서 미국 경기라든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긴축도 재가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금리를 여차하면 6% 부근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했는데 단 며칠 뒤에 실리콘밸리 은행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금리 인상 재가속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야 이거는 그러면은 3월에는 어쩔 수 없이 올리겠지만은 이건 거의 끝날 수도 있겠다 이걸로 완전히 또 예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이런 이제 변곡점 부근에서는 또 돌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무모하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주식 시장에는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여기 쓰신 책에는 전망의 덫에 빠진 시장에서 가짜 새벽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것인가. 이 가짜 새벽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주식 시장이 선반영을 했고 이번에 경기 침체는 그렇게 혹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에 S&P 500이 한 28% 정도 조정받고 나스닥이 조정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3%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40%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되게 많이 지금 600만 명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이면 한 2년 쉬었으니까 지금 새벽이니까 좀 더 버티세요.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긴 하는데 이번에 SBB은행하고 CS 사태를 보면 야 이게 2008년 3월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오랫동안 시장을 이제 모니터링 하신 분이 그런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크를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유사하다고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2007년 8월에 BNP 파리바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프라임 문제가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8, 9, 10월 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막 그렇습니다.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8월에 그 뉴스로 인해서 크게 증시가 밀렸다가 9월에 FOMC가 금리를 내렸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마 10월 말에 사상 최고치였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 운용사 펀드가 뭐 3일 만에 4조 들어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이 액션에 나서고 이러면서 다시 시장의 자신감이 이제 살아나고 그때 뭐 중국이라든가 뭐 조선 뭐 하여튼 차이나 플레이 거기다가 태양광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펀드 투자 붐이 있었고 가장 크게는 달러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월 말에 아마 900원 밑으로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었죠. 이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붐이 계속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좀 약간 유사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뉴욕 증시도 뭐 그래서 그해 가을에 잘 나갔는데 2007년 12월부터 미국의 리세션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3월에 베어 스탠스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베어 스탠스 사태는 이미 사후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진 뒤였고 증시도 이미 정점을 치고 꺾여 내려온
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뉴욕 증시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달리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한 지난 2, 30년, 한 20년 정도 추세를 네. 쭉 차트를 펼쳐놓고, 우리 이제 뭐 굉장히 손쉽게 하는 분석 방식이 줄 끊는 거 같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그어 보면은 팬데믹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쇼크 받고 했다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간 뒤에 S&P 500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에 네. 정점을 찍었고, 나스닥은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때가 이제 약세장의 시작점이라기보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팬데믹 때 과도하게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던 것이 좀 장기 스무디? 추세선, 네. 직선으로 꼽으면 장기 추세선으로 이렇게 어. 되돌아오는 과정이었고,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예. 것은. 그래서 작년에 가을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약간 우상향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장기 추세선, 직선으로 걷는 그 선을 따라가고 있는. 예.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아직은 상승 장세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리세션이 본격화하는 뭐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리세션 장세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걷는 이제 장기 추세선,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베어 마켓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작년에 발생했던 주가 조정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범프라고 하는 뭐 예.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리세션을 반영하는 장세는 한 번 더 남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한 제 생각이고,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포지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은 또 이런 얘기를 또 못했을 수도 예.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리세션을 전망하고 앞으로 주식이 좀 더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또 그 전에 기존에 이미 그런 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전망이 함부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또 말을 바꿀 수 없는 예.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잘못된 전망을 하고 난 뒤에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잘못된 전망에 계속 이제 네. 빠져들어서 확대 생산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또 포지션을 가진 네. 그 한계로 인해서 또 계속 또 바꾸지 못한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포지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94년도에 자문사에 입사를 했었는데요. 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주가가 빠지고, 모두가 왜 나쁘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한 비밀을 푸는데 한 10년 걸렸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주식을 들고 있으면 나한테 유리하게 전망을 하고, 주식이 없으면 아니야 빠져,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서 내 포지션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관적이든 긍정적이든 얘기를 하는 분의 그 방송의 댓글을 제가 쭉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그 고점에서 처음에 초기에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시장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야 여기서 또 올라갈 겁니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요즘은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악플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포지션이 털렸구나. 그리고 이제 뭐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주식을 많이 샀나 보면 인버스, 곧버스를 많이 샀을 때, 그런 식으로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을 갖고 전망을 하는 그런 편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의 이코노미스트들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세션을 압도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매니저들 포지션을 보면 실제로 현금 비중이 뭐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높은 상태를 역사적으로 장기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들도 그렇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 위기도 터지고 리세션이 임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식은 안 떨어지냐? 보면은 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반등할 때도 쇼커버가 개입된다든가 이래서 그러네요. 또 상방으로 이런 바이어스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비관하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지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현상이 그렇게 안 가도 좀 고집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편향 바이어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은 보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 뭐 돈을 막 뿌려주고 흥청망청 이런 게 사실 없었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오히려 중국은 대단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연 소비가 이제 시작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들어와서는 90년대에는 미국, 2000년대에는 중국, 2010년대에는 미국, 2020년대부터는 또 혹시 아시아 모멘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경기는 여전히 이제 소비가 좀 회복이 안 되면서 침체 국면으로 가는데 오히려 이 중국 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소비의 모멘텀이 뭐 전 세계 샤넬 백의 50%는 중국 소비자가 산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새해로 접어들면서는 중국의 재개방이 글로벌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새해부터 이제 재가속을 보이고 있었고 열기가 작년 말에도 거의 뭐 전혀 식지 않은 상태였죠. 거기다가 중국 재개방 요인까지 가세하게 되고 그래서 유가가 같이 또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묘하고 긴박한 거는 수요가 줄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 덕분에 그나마 인플레이션이 요 정도로 만큼밖에 이제 덜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가세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수요가 반등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유가가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뭐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들 3월, 4월 쭉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요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면은 그나마 또 중국의 재개방이 그 좀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그 열기가 좀 길게 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이 반등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중국의 재개방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 머니가 없었죠. 굉장히 강한 코로나 통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소득이 없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었던 사람들은 쓰지 못했던 소비를 이연된 이른바 뭐 펜트업 디밴드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이나 중국 뭐 이런 이제 경제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산의 대부분이 또 부동산에 묶여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가 미국처럼 그렇게 불같이 미국 사람들은 뭐 버는 대로 그냥 다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이 경상수지가 이제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뭐 적자로 돌아서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아니면 뭐 공산품 수출 사이클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비나 투자, 내수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경제에서는 미국 같은 그런 또 불같이 소비가 일어나는 이건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경상수지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좀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역 수지가 뭐 몇 개월 연속 이제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IMF가 오기 전에 그때 한 92년 정도부터 계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있었고 누적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좀 구조적으로 이제는 중국 수출 안 살아나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또 제2의 금융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 경상 수지 적자는 약간 그 시클리컬한 경기 순환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보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뭐 적자 국가로 돌입한다라고 보기는 뭐 어렵습니다. 내수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버는 만큼 그 이상으로 써야 미국처럼 만년 적자가 되는데 경상수지가 영국은 훨씬 더 심각하죠. 작년 가을에 영국 금융시장이 정부가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파동을 겪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이 주요국들 중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영국 정부는 오로지 외국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쟤들 왜 저러지? 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파운드화 가치, 국채 가격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쉽죠. 워낙 달러가 강한 시점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그런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 독일, 중국 이런 데는 구조적으로 너무 또 내수가 약해서 적자라는 거는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게 이제 적자고 흑자라는 거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이제 흑자라는 건데 흑자가 구조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본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비유를 하자면 미국 경제는 대대로 부잣집으로 살았던 자손들입니다. 예를 들어 18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부를 축적해왔던 나라고 영국은 그 이전부터 돈을 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돈 좀 먹고 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별로 물려받은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살려면 내가 모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뀌려면은 아마도 예를 들면은 에너지 가격이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상 유가가 한 150불, 100불 넘는다. 경기가 안 좋아도 100불 넘는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공급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전망이 아니라면은 좀 약간 경기 순환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요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채권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는 연말이나 한 내년에 지금 금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인데 앞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정부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굉장히 금리가 낮을 때 빚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채권을 떠넘겨 놓고 이제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채권 값이 그야말로 뭐 헐값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피해가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 전체가 보면은 굉장히 저금리 때 예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사서 그 예금이 이제 은행으로 치면 빚인데 그 빚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이제 임대를 놨다는 거죠. 그때 임대 놓을 때만 해도 임대료가 빚내는 이자 내게 적당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은행들이 그 받은 이 예금은 변동금리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예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아파트에서 버는 거 은행으로 치면 이제 국채 이자죠. 쿠폰으로 받는 이자는 그대로니까 이 이자 받아서 이 이자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미국 은행에서 발생한 건데 그런 것처럼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면은 이게 떨어지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반가운 쪽이 아마도 은행들일 겁니다. 미국의 은행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전망을 하고 리세션에 빠지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비교적 빠르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치적으로 다시 우리는 지금 내년에 선거 앞두고 리세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70년대 사실 정책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4.5%까지만 가면 무조건 또 긴축을 멈추고 뭐 이랬던 것처럼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특히 이제 장기 채권 투자자들은 가장 큰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인데 장기채일수록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이래 쭉 하다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또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대표님 책 제목대로 비욘드 크라이시스 어떤 크라이시스가 오든 그 크라이시스 위기를 넘어서 투자에 있어서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또 비관적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서 좀 대표님 비관론은요 별로 그렇게 최근에 나온 시장의 비관론에 비하면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았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게 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예전 저서 샤오실의 바보가 연준이 됐든 SBB 은행이 됐든 우리는 이번 위기에 현자가 돼서 이번 위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투자에 있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박세익과 식사합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